근대 공교육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단원에서 교육의 역사랑 공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하위 소단원인 근대 공교육의 성과 의미 중에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성립 과정과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공교육 성립의 두 축은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르네상스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루터의 종교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보통 교육 다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는 공교육 제도랑 의무교육 제도가 성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근대 국가의 출현과 이제 국가 교육 사상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이제 프랑스 헌법 제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되고 모든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교육에 관해서는 무상 공교육 제도가 수립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즉,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가업이 이제 국가가 보편적인 국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이제 보편적인 국민 교육은 사회 계층, 종교,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능한 국민을 기르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근대 공교육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크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교육 제도는 역사적으로 이제 자유랑 평등을 강조한 시민 혁명에 확산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 발달, 그 다음에 근대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공교육 제도가 자리 잡게 된 거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교육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의 이념 중에 우리 5가지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평등성이 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시민혁명 중에 프랑스 혁명이 주권재민이 뭔가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권재민, 의회제도, 국민보통교육제도, 이런 특징으로 하는 근대 국가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교육의 기본권이 강조되면서 이제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이 유럽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공장이 굴러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이러한 공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됐고 이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국민 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고 이제 국가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국가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자질 향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교육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국가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설정된 국가 경제 체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게 돼요. 그 후에 이제 국가 경쟁 시대가 확대가 되면서
부국강병을 위해서, 즉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하고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한 국가주의 교육을 시행하게 돼서 이제 공교육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민주시민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공교육은 자유랑 평등, 존엄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정리를 하면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이제 국민국가는 국민의 주권을 중시를 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자질 향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교육을 국가 발전 수단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대중화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세기 후반에서는 국가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부국 강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은 국가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제 설정된 국민 경제 체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국민 경제 체제는 뭐냐면 국가를 단위로 해서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주체로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 여러 경제 활동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경제 체제가 나타나면서 국가들은 노동자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역점을 두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가 경쟁 시대가 더욱 확대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충성과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국가주의 교육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 뿌리를 내리면서 공교육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교육의 성립부터 공교육의 전개 과정까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근대 공교육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두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민혁명 확산부터 산업혁명, 이제 민족국가 수립까지 공교육의 전개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근대 공교육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인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하위 소단원인 근대 공교육의 성과 의미 중에 또 하위 요소인 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그 다음에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공교육의 기능, 공교육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공교육 위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위기의 대처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교육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 이념의 구현이에요. 두 번째는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 통합, 세 번째는 산업화 인력 양성, 이 세 가지로 핵심 기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공교육은 평등 사상에 토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반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평등 사상이죠. 평등 사상은 소수 엘리트층, 특권 계급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일반 대중,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죠. 그래서 모든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첫 번째 기능으로서 공교육은 평등 이념을 구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교육은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공교육이 의무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 통합과 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줬는데 의무교육 제도의 보편적 사회화를 이용합니다. 자, 사회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사회화 안에 이제 보편적 사회화가 있는데 보편적 사회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회가 가진 공통된 신념을 내면화하는 게 보편적 사회화거든요. 그래서 의무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 게 바로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공통된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면서 보편적 사회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국민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돼서 이제 통일된 규범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 결속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공교육의 기능은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서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교육은 자본주의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모든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교육 과정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전에 가내 수공업 체제가 아니라 공장제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요구되는 노동자의 자질이 필요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교육이 주도하면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교육은 자본주의 산업화 인력 양성 및 공급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기능 세 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공교육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공교육이 위기다 이런 것은 사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예요. 그래서 교실이 붕괴됐다, 지금의 학교는 실패다, 타락교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로 계속 이제 공교육의 위기를 설명하고 이슈화되었는데 이런 공교육 위기는 공교육 자체의 문제 도 있고 이걸 둘러싼 제도나 환경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교육의 위기는 이 공교육의 본래적 이제 이념의 위기이기도 하고 지식사회로 전환되면서 학교 기능이 상실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사실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존립에 대한 위협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런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공교육의 위기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편적 내용 지식을 통한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했지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이건 부적합하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 양성이 어렵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될 보편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공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했어요. 근데 이런 공교육의 이념이 다양성을 지향하는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제 기존 학교에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식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공교육의 위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산업사회에서는 공교육 체제가 사실 굉장히 기능적이었어요. 기능적이었단 말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면 바로 이제 산업 그 기관에 투입돼서 그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이제 제공되는 지식이 더 이상 이제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통로가 여러 창구가 된 거죠. 이제 지식이 학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런 공교육의 위기가 이런 관점에서 좀 기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교육을 불신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랑 뭐 교권 실추, 뭐 학생 집단의 가치관 변화, 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이런 등등으로 이유로 이제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위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에서 공교육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동 나고 방지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현저히 뒤떨어져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른바 아동 나고 방지법을 확정을 했거든요.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정부와 학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시키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동 나고 방지법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 추진인데 영국의 이야기예요. 영국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공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돼서 이 위기를 어떻게 개선하고 나아갈 것인가, 대처하고 나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교육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택교육인데요. 재택교육은 공교육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재택교육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교육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공교육도 이러한 그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 예로 이제 마그넷 학교, 헌장 학교, 교부분 지원 학교 이런 형태들이 다 공교육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핵심 기능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교육의 발달의 특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의 위기,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미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굉장히 이제는 다양해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제가 더 다양해지고 개방화돼야겠죠. 그래서 공교육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슬라이드로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 이 단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위 소단원으로서 한국의 교육 문제와 해결 방향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하위 주제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공교육 형성과 전개 과정의 특징을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3년간의 미 군정기에 미국식 교육 체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제죠. 6334. 그래서 초등류,
그다음에 중등 3, 고등 3, 그다음에 대학 4, 6, 3, 3, 4제가 완성이 되고 이제 초등 무상 교육의 시행과 이제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이 제정되기 시작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이 됐고 이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법에 따라서 6334제의 학제가 완성되었다고 했고 초등 무상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교육과정 제정뿐만 아니라 공민학교 설립이 완성이 됩니다. 1950년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제 노천교실, 생벽돌교실, 전시연합대학, 그다음에 교육법 제정 6334제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제가 발족이 됐고요. 범국민적 문맹 퇴치 산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교육 환경에서 출발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중심의 공교육을 확립하고 교육 기획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이 산업화의 뒷받침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1990년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를 목표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 재건을 하자 이런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만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뤘잖아요. 급속한 성장을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큰 원동력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을 진학해야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공교육이 사회 계층의 이동 수단으로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의무교육도 시행이 돼서 취학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도 시행이 됐고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중등교육 취학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대학 진학 수요가 커지게 됐죠. 그래서 과열 입시 경쟁이 초래가 되었고 이때 이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해져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공교육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사교육 열풍이 부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입시 경쟁이 과열되니까 사교육 열풍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교육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어떤 교육개혁이냐면 사교육이 너무 과해지니까 과외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대학 정원을 확대시킵니다. 또한 1995년도에 한 차례 또 한 번 교육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자, 교육의 자율성을 더 확보하자, 이렇게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반영되도록 이제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531 교육 체제, 교육 개혁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1997년도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을 제정해서 현재 공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는 초등교육, 70년대 말쯤에는 중학교 교육,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고등교육까지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의 높은 취학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또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도 양적으로 보편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를 시기별로 이렇게 흐름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흐름을 살펴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목차를 한번 보세요. 2단원, 대단원인 교육의 역사와 공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위 소단원인 한국의 교육 문제와 해결 방안 중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공교육과 관련된 주요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공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주요 핵심 교육 정책 위주로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책임지자 하고 마련된 제도가 의무교육 제도인데,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은 법적인 권리면서 의무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기본적인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자녀를 의무교육기관에 취약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헌법 제31조 제2항, 3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설립이나 학교 설립 등을 통해서 국민 기초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해야 할 국가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공교육 관련 주요 교육 정책을 들려면 고교 평준화를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과도한 입시 경쟁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적 폐단도 나타나고 사회 경제적 문제도 나타나서 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전형 시기에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기로, 일반 고등학교는 후기로 구분해서 정책이 펼쳐졌고, 이제 정기에 전형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지원과 경쟁 입학을 허용한 반면에 후기인 일반 고등학교는 추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제 1970년대는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서울과 부산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준화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든지,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고교 평준화 시행 전에는 중3 학생들이 명문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굉장히 과도한 입시 경쟁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입시 위제 교육이 막 팽배해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한 이 입시 경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됐고, 이제 도시랑 지방 학생들의 격차도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은 두 가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어요. 즉, 평등성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수월성을 강조할 거냐, 이런 쟁점이거든요. 즉, 평등성은 교육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경쟁이나 선발 없이 적절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평등성을 주장하는 개념이고, 수월성은 뭐냐면 경쟁과 선발을 통해서 특별히 소수를 선발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게 이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서 관련된 논쟁이었고 쟁점이고요. 지금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평준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중교육은 확산은 됐지만,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경쟁 원리의 도입이나 다양화, 개성화 교육과 같은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할 기회는 사실 줄어들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냐, 이거에 대한 뭐 쟁점도 쟁점이지만 어떻게 조화롭게 이거를 둘 다 가져갈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학 입시 제도예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사실 너무 많이 변했죠. 계속 변하고 있고, 이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장기적인 항목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변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가가 주관하는 이제 국가고시랑 대학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대학별고사,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냐, 고교 내신 이 세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거나 병행하거나 조합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별 고사, 예비고사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기가 있었고, 지금의 이제 대학 수능 능력 시험 기가 있죠.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 변화는 큰 틀에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뭐 주입식 교육, 그로 인한 뭐 사교육비 부담 증가,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양극화, 뭐 격차 심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학벌 중시를 보면은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이 돼서 졸업장벽, 뭐 학력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래서 능력과 업적보다는 학연과 학벌이 중시되는 분위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게 취직이나 승진, 보수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이제 뛰어난 실력보다는 특정 학교의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또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명문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또 상승하면서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고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즉 학력을 더 높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벌 중시는 실력이나 역량보다는 출신 학교, 학연을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학벌 중시의 폐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학벌 중시의 폐해는 이제 이런 특정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또 사교육비는 계속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또 저출산을 유도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계층의 중요한 결정 요소인 뭐 지위, 뭐 재산 이런 능력하고 이제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학연이나 학벌 등의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은 반복적 암기학습, 뭐 정답을 가려내는 기능을 주입하는 교육, 뭐 창의성이나 인성 교육에 결여된 학습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흥미나 뭐 느력이나 능력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주입하는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팽배한 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데, 이제 학벌 중시와 관련해서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성공 출세를 결정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학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대학 서열화와 직결되는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줄서기 경쟁 속에서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긴 사실 어렵죠. 또 대학 입시가 중요해지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학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기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준비 단계가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법과 내용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통한 반복적인 암기 학습을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이나 뭐 대학 수능 시험이 오지선다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답을 가려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주입식 교육이 강조되면서 창의성 개발이나 인성 교육은 또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 입시가 교육 제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죠. 사교육이 만연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제 계층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제 공동체 의식도 와해시키죠. 그래서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이제 교육 기회 형평성에 왜곡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 소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렇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양극화랑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이런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이제 비롯되고, 이제 학력이나 학벌과 같은 교육적 요인이 이제 노동시장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의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이 교육 격차는 자녀의 교육 격차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격차가 이어서 대학 진학이나 자녀의 취직, 그다음에 앞으로의 보수 등의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양질의 교육을 접하고 장기간의 교육 경비를 투자할 수 있는 상위 계층들의 자녀들은 그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심화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약화가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교육 기회나 여건의 불평등으로 심화가 되면서 도시 농촌 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공교육 관련된 주요 정책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면서 오늘의 내용 한번 각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